역사의 뒤뜰. 이 시간에는 왕이 되어가지고 아내인 왕비에게 두들겨 맞은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고려시대죠. 1270년 고려 조정이 몽골군에 항복해서 39년 동안 강도 시대를 마감한, 강도라는 것은 강화도를 얘기합니다.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고려는 원간섭기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원나라의 그 속국으로 전락한 고려는 이후에 80여 년 동안이나 원의 내정 간섭으로 자주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먼저 원나라는 고려 국왕을 원의 공주와 결혼시킴으로써 고려를 부마국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국왕과 원나라 공주 사이에 태어난 왕자는 원나라에서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했고, 자라서는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한 뒤에 즉위 시기에 맞춰서 귀국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원나라는 이렇게 간접지배의 한 수단으로 삼았는데 25대 충렬왕에서 31대 공민왕까지 7명의 국왕이 이렇게 원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원나라는 또 고려 그 동북지역의 쌍성 총관부, 그리고 또 서북지역에는 동령부, 제주에다가는 탐라 총관부를 세워가지고 내정에 개입을 했습니다. 고려가 원의 속국이 되면서 왕실 용어와 관제 등도 격화가 됐습니다. 원나라는 충렬왕이 즉위하면서부터 국왕의 묘호에다가 조나 종, 뭐 우리 같으면 세존이, 세종인이 이렇게 왕자의 묘호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대신 조나 종을 못 붙이게 하고 왕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어떤 왕하고. 또 폐하를 전하로, 그리고 태자는 세자로 전부 이렇게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충렬왕부터 충정왕까지 그 6명의 국왕 이름을 첫자 맨 앞자에다 충성 충자를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충렬왕, 충선왕, 뭐 충정왕, 충해왕 이렇게 모두 충자로 붙여지죠. 자, 관제는 이성 육부에서 일부 사사로 또 격화를 시켰습니다. 이 행정부까지도. 이와 함께 고려는 공여와 여자를 갖다 바쳐야 돼요. 금, 은, 인삼, 잣, 매 등 각종 공물을 바치면서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수탈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고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원나라는 고려 왕과 원나라의 공주를 혼인을 시켰다고 그랬죠. 또 그 아들을 북경에 데려가서 인질로 삼았어요. 이게 볼모지요. 결국 몽골 공주와 결혼한 자가 고려 왕이 되었고, 몽골 공주 아들 된 자가 고려 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모계 혈통인 원나라의 그 왕자에게, 그 왕자는 원나라 피가 절반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왕권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7명의 고려 왕이 모두 몽골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이들은 부인 앞에서 고려 왕인 신하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저 고려 왕권은 더 이상 존엄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왕은 심지어 귀양살이도 원나라가 시키면 해야만 했어요. 충렬왕의 형 충해왕은 왕위에 내려오면서 그 원나라 그 황관의 그 모함에 따라서 이유도 모르고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귀향길에 또 겪은 수모는 특히 모욕적이었습니다. 원나라 사신은 고려 왕 그 충해를 꾸짖고 때리기까지, 사신이 왕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왕을 그 고려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왕을 발로 차면서 포박하고 충해왕을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충해왕은 북경에서 2마일이나 떨어진 개항이라는 곳으로 기항을 갔습니다. 이 기항 갈 때 수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손수 옷보따리를 들고 떠났는데 왕이 그 길로 결국 죽고 맙니다. 충해왕의 나이가 그때 29살 한창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의 집권기는 아주 독특한 시기였습니다. 몽고족은 뛰어난 군사력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몽고족이 정복한 국가는 거의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려는 멸망하지 않고 버텼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 역시 고려 국가의 독립은 보장받지는 못했죠. 이 원 집권기의 중국과 동아시아 관계는 그렇게 매우 특수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충렬왕의 왕비인 그 제국대장공주는 충렬왕을 두들겨 패기도 했죠. 이 쿠빌라이 칸의 딸인데 충렬왕은 이 공주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부인에게 평상시에도 가끔 매를 맞고 살았다고 그래요. 충렬왕이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들어갔다고 하면서 욕을 때리기도 했다고 고려사에도 적혀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이 한국사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여성을 꼽으라면 바로 선덕여왕 등 신라시대 새 여왕을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제국대장공주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마 최고 권력을 가졌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때렸으니까요. 그 당시 국왕을 능가하는 실질적 권력을 행사했고 또 원나라의 그 큰 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고려 국왕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악한 그 제국 대장 공주는 몽골 제국의 황제 쿠빌라이 그 세조 딸이라고 그랬어요. 이 몽골은 13세기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서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 아닙니까? 이 쿠빌라이 제2기간은 원나라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바로 이 제국대장공주는 그 딸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수도 영경 그 황궁에서 고려세자 왕심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6살밖에 안 됐어요. 신랑인 고려세자 이름은 왕심이었습니다. 이 왕심은 39살의 그 유부남이었죠. 이미 이제 아내를 얻은 상태로 왕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 왕심은 결혼식 직후 아버지인 고려 국왕 원종이 죽자 귀국해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바로 제25대 충렬왕자, 충자가 붙은 충렬왕이죠. 제국대장공주는 석 달 후에 남편인 나라 이 고려에 오게 됩니다. 이때 충렬왕은 국경 부분까지 마중 나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충렬왕은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하기 전 이미 부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충렬왕은 이 공주를 맞이한 후에 부인인 정화공주를 별궁에다 유폐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주로서는 남편의 첫 부인인 정화공주의 존재가 달가울 리가 없었죠. 그래서 1275년 9월에 이 공주가 아들을 나중에 이제 충선왕이 됐는데 이 아들을 낳았을 때의 일입니다. 정화공주는 등남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무릎을 꿇고 이 제국대장공주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이때 충렬왕이 술을 따르는 정화공주를 흘낏 쳐다본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국대장공주는 발끈해가지고 충렬왕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왜 흰눈으로 나를 봅니까? 정화공주가 나에게 꿇어 앉았다고 그런 겁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자 충렬왕이 아주 진땀을 흘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하튼 충렬왕은 황제의 딸 대장공주를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궁궐 밖에서 열린 한 행사에 충렬왕이 대장공주와 함께 이제 행차를 했을 때였습니다. 충렬왕은 여러 신하들이 조금 늦게 도착하자 화를 내면서 이들을 옥에다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충렬왕이 실제로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장공주를 의식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렬왕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주가 일찍 가자고 했는데 경들이 늦게 왔으니 공주가 과인을 질책할까 두려워서 잠시 가두었던 것이니까 과인을 조급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어요. 여튼 충렬왕은 또 다른 행차에 했을 때도 대장공주에게 지팡이로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대장공주는 충렬왕에 또 막 욕을 하기도 했는데 신하들 앞에서 왕이 이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고려에서 그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주는 또 영모 사건 조사나 관직 파면이라든가 하는 이 실질적인 국왕의 권한을 지가 직접 행사해 버렸습니다. 원날에 바치는 공녀 선발도 주관을 했습니다. 면접을 자기가 봤어요. 이쁜 애들만 보내었어요. 이 고려 공신인 홍문계는 딸이 공녀로 뽑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깎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대장공주는 이걸 알고 쇠채찍으로 딸을 마구 때리게 하고 홍문계에게는 심한 고문을 하고 재산까지 몰수한 후에 귀향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주 독한 여자였죠. 또한 사냥에만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는 충렬왕한테 사냥놀이 하는 것만 일사오니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하고 질타를 했다고 그래요. 충렬왕이 악공들에게 풍악을 연주하게 하고 잔치를 벌이니까 음악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또 비판하기도 했어요. 일일이 간섭했던 것입니다. 공주는 1297년 5월 39살 나이로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공주가 죽기 며칠 전에 궁전에 핀 작약꽃 한 가지를 꺾어서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황제의 딸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지만은 낯선 나라에 시집와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또 한이 많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남편 충렬왕은 사냥을 핑계로 도라산이라는 곳에 자주 가서 거기서 무비라는 여인을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비를 그래서 도라산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이 무비는 대장공주 사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대장공주 아들로 훗날 왕이 되는 그 충선왕이 이 세자 시절에 주상께서는 어머니가 병이 생기게 된 까닭을 아십니까? 라고 아버지 충렬왕을 따지고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여인 무비 때문이라고 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충렬왕을 모시던 황관 등 수십 명의 목을 베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대장공주의 죽음은 고려의 왕권 변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원나라는 대장공주가 죽은 후에 7개월 만에 충렬왕의 양위 형식으로 아들 익길의 보화, 다시 말해서 충선왕이죠. 아들에게 이 고려의 임금을 물려주게 됐는데 그가 바로 26대 임금 충선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쫓겨내버린 거예요. 자, 이 황제의 딸 제국대장공주는 죽어서도 남편을 왕에서 몰아낼 만큼 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참 지금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기막힌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